2023년 2월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의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이재명은 국민 곁을 떠나도 됩니다. 아니, 떠나는 편이 낫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의 절반을 책임진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었던 때에도 그랬습니다. 국정의 절반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정의 절반을 망치기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일이라곤 오로지 다수의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당대표 지키기뿐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사라지면 그동안 당대표를 지키느라 쏟아부었던 역량에 좀 여유가 생길 테니 그나마 국정의 절반을 책임질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던 박근혜는 도주의 우려가 없었지만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형제를 정신병자에 파렴치한으로 매도했고 장성한 아들은 가족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시절부터 아내가 있는 집이 아니라 관사에 기거해오기도 했으니 버릴 가족이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구속의 사유는 이러합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고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러한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해도 증거인멸의 우려,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이명박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이명박 구속으로 세워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몸소 증명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검찰의 영장이 부당하다면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줄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호연지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버TV 블랙하우 BC입니다. 호구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토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오랜만에 금요일 밤에 녹음을 합니다. 간만에 밤에 녹음하니 또 기분이 색다르네. 예, 옛날 생각 좀 나죠. 한동안 계속 요 시간대에 녹음을 했었는데. 그렇죠. 처음엔 그랬었죠. 네. 예. 자, 이제 드디어 영장이 있어졌습니다. 네. 어제 한 며칠 전부터 이제 칠 거라는 얘기 이제 스물스물 기사 나오고 그러고 그저께는 이제 내일 친다. 금명간에 네. 그저께 이제 그랬죠. 수요일 날은 목요일 내일 칠 것이다. 다음 영장 친다 그러고 15일 날인가 그렇게 기사가 뜨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다음 날 칠까 그랬는데 딱 치더라고요 영장을. 네. 무려 150페이지. 네. 청구서가 150페이지짜리예요? 예. 근데 무슨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가 본인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몰아세워야 검찰 독재니 그다음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니 그런 게 되게 가능하니까요. 예. 자신만의 세상을 그렇게 네. 표현하는 거겠죠. 일단 이제 이번에 친 영장의 혐의점은 크게 두 가지죠. 대량동 개발 사업 때 대략 4,833억인가 배임이. 네네. 그게 이제 총 개발 이익이 6,500억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경기도가 확정 이익인가 아무튼 미리 이제 확정적으로 못 박아서 픽스해 두고 한 게 1,300억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차익이 이제 4,8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성남 FC 광고 유치권 총 이제 133억. 이건 이제 아마 뇌물로 들어갔을 겁니다. 대량동은 이제 배임으로 들어갔고 성남 FC는 제3자 뇌물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일단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영장 찌실 또 만약에 이번에 기각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방탄을 한다고 해도 또 영장
칠 건수는 치고 넘친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 백현동도 그렇고 그 호텔. 아, 호텔권. 예, 예. 호텔권 골 때리더만 상당히. 그러게요. 그게 무슨 그 성남시에서 그 토지를 임대해 주는 모양이던데 그 임대비도 뭐 원래 5%인가 그런데 네. 그걸 1.5%인가로 확 낮춰가지고 해주고 뭐 어떻게 다 완전 밀어주게 했던데 그 호텔 지금 사업주가 정진상 지인이라 그랬나 뭐 그렇다고 하죠. 예, 예. 아무튼 뭐 이재명 주변에 관련된 한 달에 걸쳐 걸친 사람 같은데 유력자에 한 달에 걸친 사람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저기 배소연이랑 걔 누구야 현지랑 둘이 이제 뭐 증거인멸한 거.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네. 백광현 앵커랑 김변님이 이제 고발한. 네. 그것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가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그렇죠. 뭐 그리고 혐의가 또 더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오늘 지금 김성태 그 전화 휴대폰 드디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자금 해제돼 가지고 이제 검찰이 슬슬 이제 뒤지기 시작한데 뭐가 나올지 모르지 또 거기서는. 뭐 그리고 그 누구죠? 그 김만배 태우고 다녔던 그 헬멧 쓴 예, 남자. 예, 예. 그 사람도 뭐 한 2019년부터 20년까지던가 21년까지던가 예. 그 관련된 서류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는 뭐 그런 소식도 있고요. 김성태가 저 이화영이랑 대질신문 하고 나서 상당히 빡친 것 같더라고요. 이화영이 이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김성태가 아니 형이랑 나랑 20년 가까이 안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 가족들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반면에 또 이화영은 대질신문 이후에 예. 검찰 소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는. 뭐 배째라면 배째든지 말든지 배째다고 안 뒤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체포영장인가 뭐 구인영장을 지금 예. 검찰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아, 체포영장 나와서 이제 수갑 차면 그것도 볼만하겠다. 근데 지금 이화영이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구속됐다고 뭐 구속 기한 만료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왔나? 아, 그럼 다시. 구속 영장 쳐봤자 그 연장 안 하면 15일인가 그렇잖아요, 원래.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나왔나 보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는 네. 2차 구속영장 지금 심사가 끝나고 네. 이제 법원에서 오늘- 고민 중. 오늘 지금 결과 나오나요 그러면은? 오늘 뭐 밤이나 새벽쯤에 다음 날 새벽이죠. 예,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일단은 이제 두 사람의 그 각자의 소명은 검찰과 김만배의 소명은 끝났고 네. 지금 이제 법원- 판사가 이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예, 거니까. 이제 판사가 이제 뭐 적당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네. 어쨌든 간에 똥줄 타고 있겠구만 지금쯤. 그렇죠. 또 들어가나 마나 그러고 있으니까. 네. 참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기다려온 겁니까 대체 이게 구속영장 치는 거 이꼬라지 보는 게 물론 이게 이제 종착역은 아니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광경을 보려고 몇 년을 기다리고 몇 년을 그랬던 건가. 대략 한 2017, 8년부터 하면은 뭐 5, 6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그 전부터 이제 이재명 문제했다고 일찌감치 지적해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네. 분들이 10년 넘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대략 한 2018년 정도부터 봐야겠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의식 가진 게. 네, 네. 그러면 한 5년 정도 됐 18년, 18, 19, 20, 21, 22, 23. 야, 나도 6년이네 벌써. 그렇죠. 이게 이제 일단 어제죠. 어제 구속영장을 이제 쳤고 그다음에 뭐 여러 절차들을 고려해 보면은 뭐 정확한 결과는 한 월말. 네, 예, 이번 달 3월 달 넘어가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네. 이제 그 대략 뭐더라? 그 국회 이제 다음 주에 검찰에서 국회에 이제 그 영장 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은 그 통보받은 지 72시간 안에 국회에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네. 표결을 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예상하기로 그 검찰이 24일 날 국회에 통보를 할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24일까지 24일부터 72시간 하면 28일이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28일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관측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속 시원한 거고 안 돼도 상관없고. 네, 저도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검찰은 이제 그냥 영장을 친 거지만 또 그 영장 네. 심사하는 판사는 또 판사 나름대로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부담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정성호 의원 때문에 네. 그 이제 여러 관련자들 뭐 네. 정진상이나 이제 김용이나 이런 참고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우려가 있지만 네. 그 외에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증거는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회유가 큰 거죠. 아까도 이제 네. 저희 인트로에도 그래서 이제 굳이 그 제가 법을 뒤져 가지고 이제 명시를 했는데 보면은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나 사실 위해나 혹은 이제 회유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그 증거 인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범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 관련해서 뭐 이재명이 직접 죽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뭐 사주한 것도 아니겠지만은 아마도 어쨌든 간에 관련해서 지금 4명 중요 참고인 알 수 있는 사람이 4명이나 죽었잖아요. 네. 그동안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저기 현지랑 배소연이 얼마 전에 증거인멸한 것도 지금 고발 들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저께 또 나온 그 저기 누구야 정성호가 그렇게 정성호 그 한두 번 한 게 아니더만. 네.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이 누구더라?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예. 그 사람 이화영. 이화영까지 그렇지 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 될 거라고 그런 소리 하고 다니고. 네. 뭐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정성호도 구속시켜야 돼. 실패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튼 그래서 참 뭐 구속 사유는 포기 나름이겠지만 적어도 뭐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영장 칠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별로 저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다 네. 가져온 왜 팔아 추잡스럽게. 그러게요. 뭐 거의 남인데. 거의 남이던데 뭐 보니까 뭐 저희 TV 나와서 뭐 생식 기능도 이랬다 그랬지 집으로. 아니 뭐 집에서 뭐 마누라가 밥 안 해줘가지고 소금에 밥 먹네 그런 소리를 그런 장면이나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뭐 따로 그냥 뭐 김혜경은 이재명 없어도 별로 슬퍼할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생계에 지장이 있을까? 법인카드 없어져가지고 뭐 하여튼 지금이라도 빨리 재산 분할을 미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제 선거비 보전 때문에 다 털리나? 일단은 선거비는 민주당이 먼저 낼 거잖아요 대신. 그러고 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재명한테 뭐 구상권처럼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을까?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 이제 민주당의 그 생각나는데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 민주당 후원 계좌로 돈 그 튀르키예 성금 걷는다고 웹자보 떠가지고 사람들이 개새끼들 뭔 짓이냐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니까 국힘도 그렇게 해요 지금. 국힘도 그렇게 하는데 중앙당 후원금 계좌로. 근데 그래도 그 끈에서 민주당 새끼들이 욕을 처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국힘은 지금 중앙당 후원 계좌를 열어놓고 후원금을 그러니까 그 성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돈을 보내냐면은 모금 기간을 두고 기간 안에 들어온 모든 돈은 싹 다 이제 모아가지고 성금으로 보내겠다. 국힘은 그렇게 방침을 밝혔거든요. 네네. 민주당 이 새끼들이 뭐라고 지금 그러고 있냐면은 돈이 들어오면은 돈 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당에 후원하는 거냐, 튀르키예에 성금으로 보내려고 돈을 보낸 거냐, 그걸 확인해가지고 돈을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 입금자들 뭐 전화번호 적어줘야 돼. 그러게. 확인할 수 있나? 이 새끼들 그냥 그 국힘처럼 그냥 들어온 돈 다 보내겠다 그래버리면 끝날 일인데 애초에 뭐 이거 땀만 먹고 계좌 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괜히 의심을 왜 사? 네. 처음에는 저는 정당이 왜 이런 짓을 하지? 그러니까 하려면 그냥 이제 당에 있던 돈이나 아니면 뭐 의원들이나 뭐 월급 모다 가지고 당 이름을 보내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 식이었죠. 뭐 일반 시민들이 혹은 당원도 이제 일반 시민이니까 그 사람들이 굳이 당을 거쳐가지고 성금을 보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아니면 돈이 안 들어가지는 것도 아니고.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돈 아니라 이미 이제 물품으로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계좌 깠을 때 이 새끼들 애초에 이걸로 그냥 그 대충 후원하는 척하고 아니면 돈 일부만 후원하고 요즘 당비 쪼달린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당비 충당하려고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비는 또 왜 쪼달려? 당비 끊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니 개딸이 그렇게 많은데. 뭐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트윗해 보니까 어느 또 개딸은 트윗이 아니고 그게 단기에 올라온 글인가 그러더라. 똥파리들은 당비 2배로 받아야 된다고.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돈을 2배로 받고 싶으면은 좀 정중하게 하든지. 똥파리 그러면서 당비 2배 내라고 그러는 건 무슨 경우에 대체 그 똥파리 돈 받고 싶냐? 추잡스럽게. 야 찾아라. 야 2,000원 해줄게. 야 씨 그 우리 방송에 저기
김어준 파이팅 이러고 누가 후원 들어오면은 감사합니다고 받아야지. 그럼요. 그걸 내가 왜 뱉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그렇지. 감사 김어준 파이팅 한번 김어준 파이팅 한번 얘기해 주면 되지. 김어준 파이팅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으면 되는 거지. 아니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면 되지 뭐. 그 낙장 불입이지 그런 게 어딨어. 아이 그 정도 뭐 얼마나 크게 보내려고 뭐 10,000원이나 보낼까. 그 정도면 줄 수 있어요. 아니요 피눈물 나게 하고 싶어요. 돈 아까워서. 아이고. 자, 그다음에 또 되게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네, 이제 백브리핑 발이죠, 이거. 네, 네. 백브리핑 단독. 네. 최민희 전 의원 딸이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보좌관실에 취업을 해 있다. 네, 뭐 사실 이 뉴스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뭐 그게 뭐 어때서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 최민희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이 되는 거지. 얼마나 수박 얘기 많이 했습니까, 이분도. 방송에서 수박 똥파리 소리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TV에서도 그런 소리를 했으니까. TV에서 똥파리까지 했던가. 똥파리까지는 안 했겠죠. 수박만 했던가. 수박 얘기만 했겠죠. 아무튼 온갖 매체에 나와가지고 똥파리 거리고 수박 거렸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막 저 SNS에 보면은 뭐 그러니까 수박 똥파리의 기준 중에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뭐 윤석열 찍은 사람들 다 수박이고 똥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이 있으면서. 네. 그랬던 사람이 자기 딸내미 국힘 보좌관실에 보내가지고 이재명과는 카드 뉴스 만드는 일을 시켜. 뭐 카드 뉴스 잘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는 아무튼 뭐 채용하고 이제 뭐 7급까지 승진시켜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뭐 굳이 조혜진 의원실에서 이재명을 실드 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기 백브리핑에서 나온 것도 보면 실제로 좀 뭐 이재명 까는 것도 있고 민주당 까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카드 뉴스가. 네. 뭐 언더커버라고 설마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언더커버 하려면 저기 뭐 대통령실 좀 들어가야지 언더커버지. 그 국회의원실 들어가서 무슨 언더커버야. 애초에 그 국회의원이 그 최민희랑 친했다고 하잖아요.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예. 서로 이제 상대 토론 상대로 이제 카운터 파트너로 이제 그렇게 이제 종종 같이 출연을 많이 했다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보면 또 이제 취업 특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대학 졸업도 안 한 대학생이 이제 그 스펙 쌓기용으로 그렇게 집어넣은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용돈벌이도 될 것이고 뭐 이제 근데 그 취업 특혜까지 또 어떻게 또 허냐 아이씨 뭐 세상 원래 더러운 거 그러고 넘어간다고 쳐도 이 최민희의 이율배반적인 행태 네 그렇죠. 이것만큼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뭐 하지만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는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아직까지는. 뭐 못 본 척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거 워낙 보도가 안 됐죠. 그렇죠. 예. 그 군소 매체에서만 보도하고 그랬으니까 네네.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건 좀 최민희가 앞으로 눈에 띌 때마다 계속 이렇게 떠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참 그 민원련 출신으로 민주당에 지금 있는 인간들 다 쓰레기예요 보면은. 최민희 의원 말고 전 의원 말고 또 누가 있죠? 민원련 출신이? 누군가 거제도의 양보야 그거. 그 방통위 출신 양문석이. 네, 양문석이도 방통위 출신인데 원래 민원련 거기도 민원련 대표였나 그랬어요. 전에. 그랬었군요. 네. 그쪽 깔아요 둘 다. 그렇군요. 참 둘 다 너무 똑같다. 네. 굉장히 저렴하고. 네, 뭐 저렴해서 뭐 국민의힘 돈 받아서 예. 양문석이도 어떻게 뒤로 어딘가 받고 있지 않을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알 수는 없죠. 네. 옛날에는 그거였죠. 원래 이제 방통위원이었는데 KT 예, 90 시감기관의 접대를 받았다. 2008년 그때. 네. 이제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 그 영화배우 출신 의원 최종원인가? 최종원 의원. 네. 그 양반이랑 둘이 이제 룸살롱에서 접대받은 걸로 그렇게 이제 한번 기사가 났었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게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시절이에요. 이재명 시절이 되니까 그런 인간들이 승승장구를 해요. 최민희 문재인 정부 때 막 자기 복권시켜달라고 얼마나 추잡스럽게 징징댔습니까? 방송 나와서 몇 번이나 그 지랄을 했잖아. 예, 팟캐스트 나와서 네. 그랬었죠. 구질구질하게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튼 이낙연 대표 시절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인간들이
찌그러져 있다가 지금 이제 시절이 이르니까 승승장구하는 막 승승장구하는 건 아니지. 이제 그렇죠. 승승장구 하려고 이제 하고 있지. 폼 잡아봤지만 네. 최민희 씨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 네. 남양주 시장 택도 없었고 예, 출마했지만 네, 어림도 없었죠. 지금 이제 조홍천 지역구 먹으려고 한다고 하더라. 아, 뭐 예, 빈자리일 수 있겠네요. 조금밖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예. 시켜나갈 사람 예. 뭐 영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지역구 민심은 최민희보다 조홍천을 선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조응천이 싫다고 해도 그게 최민희한테 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최민희도 그 호불호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뚜렷한데 불호 쪽이 좀 많아, 보편적 정서로 보면은 불호가 많아 보이는 그런 타입이죠. 또 그 저기 뭐야 조기숙 교수는 또 이상한 소리 또 했더라. 그 저기 뭐야 이재명 낙선 이후 뭐 자기가 분석했다고 그러면서 정동영의 비호감으로 졌는데 이재명은 그게 아니라고 문재인 정부의 비호감 때문에 졌다는 네.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글쎄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그거다. 그 저기 문파들이 그 확장성을 다 죽였다고. 네네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치 단순히 이제 그거를 어떤 정치 공학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개딸이 그 문파니까 조기숙 교수한테는 뭐 그렇게 해석한 건지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 때 워낙 그 문파들이 그렇게 극성스럽게 굴어가지고 일반의 민심을 잃어서 졌다. 그렇게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치 공학적으로만 단순하게 그냥 네네.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분석하기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기숙도 굉장히 억지스럽게 저는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든 이재명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에서. 이재명이 지는 이유는 이재명 때문이야. 다른 거 뭐 붙일 필요가 없어요. 뭐 굳이 붙인다면은 뭐 이해찬이 붙여질 수도 아니면 송영길이 붙여질 수 있긴 하겠죠. 네. 그런데 참 그 어떻게든 그 몸 관련된 그쪽 관련된 사람들 그 분석 보면 어떻게든 이재명을 다 떼고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동영의 비호감을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의 비호감은 제쳐놓는다? 그건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게 그러니까는 본인이 분석한 바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건가?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네. 그게 보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장님도 아닌데. 글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제쳐놓고서 조사를 안 한 건 아닌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어쨌든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뭐 전문가긴 하니까. 조기숙 교수는 뭐 계속 그렇게 뭐 자기 딴에는 자기가 바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여기서도 욕 먹고 저기서도 욕 먹고 근데 뭐 하는 소리들이 그렇게 바른 소리들도 아니고 바른 소리에서 욕 먹는 게 아니라 틀린 소리를 해서 욕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도 각광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뭐 교수이지만 유지하면 네. 뭐 돈 꼬박꼬박 나오고. 그러니까 괜히 그 정치권에 들이대고 뭐 이렇게 저기 셀러브 그 저기 뭐야 정치권에 좀 영향력 행사하는 그런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밥벌이는 하시라고. 뭐 조기석 교수라고 해서 맨날 틀린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와 이거 굉장히 그나마 제가 적당히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던 조기숙 교수의 이미지가 그냥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이재명에 복무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나름 특히나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얘기할 때는 뭔가 진영과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그렇죠. 예, 그런 이미지를 많이 풍겼는데,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죠.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하든가 어떻게 구애 활동을 펼쳐도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거를 조기숙 교수도 안 거야. 근데 이재명은 안 그렇거든. 구애만 하면은 충분히 받아주거든. 뭐 그걸 노리고 지금 다시 자기도 어떻게 좀 뭐 감탄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죠. 굳이 아이고 좋은 교수직 놔두고. 그러니까요. 네, 뭐 본인 자유죠. 알아서 하시라고. 네, 알아서 하시고요. 어차피 뒤지니까 거의 어차피 그거 하면은 뭐 뒤집니다. 알아서 하시고. 네.
자, 그러면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저희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후원 댓글을 통해서 닥터 후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후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빼먹어가지고 저희가 유튜브로 후원을 받는 게 네,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네. 이제 저기 예전에 웰컴퓨터님이 한번 후원해 주시고 네네 이제 웰컴퓨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광고 주니까 예, 패스하고 굳이 따로 소개 안 해드리고 네. 했는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웰컴퓨터님을 제외하고는 닥터 후님이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일반 청취자님이 댓글로 후원해 준 게 처음이라 가지고 네네. 그 댓글을 좀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대충 하다 보니까 네.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타냥님, 퀴달리에님, 그리고 방송 감사합니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뭐 방송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엔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SNS 프로필을 보시면은 카카오톡 오픈톡방 링크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 점검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문의 주세요. 그 이제 엊그저께 그 2월 첫 번째 이제 댓글 이벤트 추첨을 했습니다. 네. 이거 그 저기 당첨자분들을 트위터에 안 올리셔놔 가지고 네. 제가 그 이제 그 라이브 방송 이제 다시 보기로 한번 처음으로 봐봤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겠냐고. 아니 갑자기 디스를. 뭐 손만 보여주는 건 그렇다 칩시다. 얼굴을 까기 싫어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 근데 무슨 추첨? 그래서 난 추첨하면 한 5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우리 30분 넘게 하시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이벤트 상품에는 없는데 바나나 우유는 왜 또 3명이나 주는 거야? 서비스죠.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도 있으니까 아차상 뭐 이런 걸 수도 그런 있죠. 것도 명시를 하시란 말이지. 아. 조금이라도 상품이 많아 보여야 되니까 이거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 상품은 3등까지 해놓고 바나나 우유 3명 또 추가로 주시던데 그것도 다음에는 이제 2차 이벤트 때는 그 이제 상품으로 걸어 두셔라. 아닙니다. 뭐 저희가 해드리면 되죠. 여러분 1, 2, 3등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차상이 네.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라이브 꼭 시청해 주시고 네. 웰컴퓨터의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뭐 웰컴퓨터도 이제 그 지금 라이브가 세 번째 네네. 하시는 거니까 하시다 보면 이제 내공이 쌓이면은 좀 재밌어지지 않겠나. 네. 뻘소리 좀 하시고. 예. 네. 예. 뭐 저희도 조금씩 느는데요. 뭐. 아니면은 아까 그 웰컴퓨터 사장님은 술 드시면 주무시기 때문에 뭐 음주를 해서 재밌게 방송을 하겠다 그건 안 되겠구나. 네. 예. 네, 그래서 웰컴퓨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부터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 그리고 친환경 우렁이 쌀까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지난주에 저 혼자 이거 읽었잖아요. 네. 확실히 텐션이 다르다. 하는 사람이 해야지. 힘들어. 내가 하려면 힘들어 이것도. 자 이제 본 내용 들어갑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요거 이제 소제목을 정의당 대 이제 민주당이라고 붙여봤는데, 그 지난주죠 이제 2월 8일 이때 이제 국회 대정부질 때 이제 유호정 의원이랑 그 한동훈 장관이랑 그 질답이 오고 갔는데 이게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요거 이제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번 주에 백브리핑에서 아마 요걸 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날 그 대정부실 때 보면은 그 전까지 이제 막 민주당 그 정청래고 저기 뭐야 저 김남국 이거 뭐 뻘소리 하고 뭐 계속 또 뭐 김건희가 어쩌네 저기 천공이 어쩌네 그런 소리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유호정 의원 차례가 돼가지고
유호정 의원이 이제 그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처음에 운 띄우는 것부터 좀 보면은 좀 위트가 있어요. 내내 바쁘신데 저는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정책 질문만 할 테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띄웠습니다. 그 이제 그 영상을 동영상 보신 분도 있을 테지만은 뭐 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이제 그 장면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유호정을 보고 이제 씩 웃어요. 씩 웃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소가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 둘이 이제 그 토론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정작 이제 토론 내용이 말랑하고 가벼웠냐면 그런 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진지하고 좀 치열하게 뭐 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호정 의원 어떤 거를 이제 질문을 했냐면 젠더 이슈에 관한 것들인데 뭐 작년 9월에 이제 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아시죠? 그 이제 그 영무원 둘이 남자 영무원이 이제 여자 영무원 스토킹해서 죽인 사건.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냐, 뭐 법무부 차원에서 그런 거 이제 물었고, 그 다음에 그 유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동의 간음죄법. 네. 비동의 간음죄법이 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간간이를 성립할 수 있다. 네, 서로간에 이제 그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면은 그걸 이제 성범죄를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이거를 이제 법으로 명시하자. 네. 그런 취지로 이제 비동의 간음죄에 관한 비동의 간음죄법이라는 게 지금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뭐 올라온 경향은 아니고 이게 20대 국회 때도 한 4번인가 입법이 돼서 계류가 되고 그냥 묻혔어요. 네. 21대 들어서 지금도 지금 법안이 요 같은 취지의 법안이 3개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유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법에 관해 그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뭐 대답하기를 이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에 이제 법무부에서 여러 조치를 했거든요, 실제로. 네. 뭐 관련 이제 뭐 제시카법 그래가지고 스토킹 관련된 이제 특별법도 하나 뭐 새로 이제 신설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재발 방지 조치 같은 거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 그 비동의 간음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취지는 적극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막상 사건이 돼가지고 그 피의 사실을 입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대부분 이 케이스는 진짜로 증거가 없잖아요. 피해자의 증언밖에 없잖아요. 당시에 나는 그런 의사가 아니었다라는 그것도 피해자의 증언이라는 것도 좀 구체적인 조항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뭐 당시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증거로 남아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뭐 녹음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글로라도 남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막상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검찰에서 특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이제 범죄로 규정을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무고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케이스들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그렇다고 지금 취지에는 뭐 동의를 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건설적인 토론이 계속 이루어져가지고 담론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동훈은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니까 한동훈은 애초에 이걸 이제 이 발언에 이런 식으로 이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 꺼낼 필요도 없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범죄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해서 처벌을 할 것인지 그걸 굉장히 그걸 구분할 그 영역을 나누기가 모호하다는 거야. 이 범죄 자체가 이걸 범죄를 성립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문제점을 이제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요날 요 영상 보시면은 정말 깔끔해요. 보면은 뭐 군소리도 안 하고 정청래 보면은 무슨 한동훈이 뭐 이주권인다고 아주까리 기름 먹은 옛단 소리 하고 있고 그 김남국은 또 지난주에 또 망신 당했잖아요. 무슨 그 호주랑 오스트리아랑 헷갈려가지고 예, 오스트리아. 네. 실제로 찾아보니까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둘 다 뭐 저기 피의자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정은 없다고 하는데 둘 다. 두 나라 모두. 근데 이제 뭐 그 김남국은 오스트리아에 있다고.
그럼 오스트리아에 네.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로 얘기를 한 거지 말하자면은. 네. 그 사실 뭐 그거는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는 저도 가끔 헷갈려요. 말이 헛나올 때가 있죠. 머릿속으로는 제대로 생각을 뭐 해도. 그렇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독후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호주군이 쓰는 소총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뭐 얼마 전까지 이제 호주군이 주로 쓰는 그 호주군이 이제 쓰는 소총이 오스트리아제 소총입니다. 아. 되게 그게 되게 유니크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총이 이제 유니크한데 실제로 그 총을 쓰는 나라가 얼마 없어요. 그 총을 이제 주력 소총으로 쓰는 나라. 근데 호주에서 왕창 들여서 썼다고. 그래서 이게 오스트리아제였지, 오스트레일리아제였지 맨날 헷갈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뭐 헷갈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그 이 뒤에 김남국이 하는 해명이 더 얼척이 없었어요. 뭐 보면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괜히 말꼬리 잡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근거를 대는데 뭐 어느 나라의 사리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가 틀려버리면은 사람들이 그 말이 이제 신빙성이 있다는 말이 좀 제대로 이제 조사를 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믿어 주겠냐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발언의 무게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냥 내가 말 실수했다, 헷갈렸다 그렇게 시인하면 될 일인데 네네. 언론에서 괜히 그 트집 잡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이걸 또 이걸 근데 가지고. 더 결정적인 거는 두 나라 모두 김남국 의원이 말한 네.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가 검찰을 뭐 거부할 수 네. 없다는 거죠. 네, 검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데서 틀려 버렸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틀리기도 했고, 얘네들은 이상하게 자기들이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수를 하는 걸 시인을 못 해요 보면은. 굳이 그러니까 요즘 들어 더 그래. 네. 요즘 들어서 특히 그러니까 뭐 그냥 물러서면 진다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차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오스트레일리아 헷갈린 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랑 대치 상태에서 여기서 자기 실수를 시인한다고 해서 한동훈한테 지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중이랑 김남국이랑 어떤 대치 상태에 가까운 거란 말이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네. 특별히 지적한 것도 아니고 그거 오스트리아 아니에요 이렇게 지적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김남국이나 이런 그 뭐 친명계라고 하죠. 친명계 네, 네. 의원들한테는 일단 우리가 뭐 수박이잖아. 네. 근데 이제 자기네들을 지적하면은 언론도 언제든지 수박이 될 수 있고, 예, 뭐 일반 국민도 심지어 수박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이. 네.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데 진짜. 아이 뭐 사람이 틀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 숙고를 헷갈릴 수 있고 예. 그 자기가 실수를 시인을 하면 사람들이 익스큐즈 한다니까. 그리고 뭐 그 발언하다 보니까 그 그렇죠. 실수 헷갈렸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삭바삭 웃기고 그게 본질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계속 회피하려고 하니까 자기 실수를 시인을 안 하려고 하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이 김남국 의원이 제시하려던 이슈에 더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예. 어리석이는 행동이죠.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한심한 꼴을 보는 와중에 유호정 의원이 이런 식으로 좀 말하자면 FM대로 원래 이제 우리가 바랬던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2월 8일 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영악하게. 예. 이날 보면은 그 옷도 이제 우리 뭐 유호정 의원 그때 튀는 네, 행동 많이 했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네, 네, 뭐 문신도 보여주기도 하고 네. 타투도 드러내기도 하고 뭐 옷도 되게 이렇게 화려한 옷 입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날은 보면은 뭐 머리도 이제 차분하게 그냥 까만색 단발머리에다가 까만색 정장을 입고 왔더라고. 네, 그래서 네. 뭔가 이제 의도적으로 연출한 건 아닌가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만하죠. 네.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이런 의도가 어땠는지 그런 거 다 고려한다고 쳐도 그날 보여준 모습은 되게 모범적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굉장히 흠 잡을 데 없는 네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군요. 자, 근데 이제 뭐 반면에 2월 15일 날 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또 이제 권인숙이나 한동훈이 또 이제 이건 토론을 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뭐 아무튼 토론을 했어요. 이제 권인숙 의원도 이제 비동의 간음죄에 관해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범죄 입증이 힘들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그거에 관해서 이제 물고 늘어졌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비동의 간음죄 같은 케이스로 해외 같은 경우에 이게 유죄 입증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들었는데 뭐 스웨덴이었나 거기가
실제로 이제 기소된 것 중에서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 유죄로 나오는 게 한 30% 미만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네네. 10%도 안 돼요, 채. 아, 네네.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통계인데 이거를 권인숙이 전면적으로 부정을 한 거예요. 그 통계 틀렸다고. 믿을 수 없다고. 뭐 그렇게 이제 부정을 하면서 계속 우긴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반박하는 거 이제 뭐 부당하다 그런 식으로 계속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 끊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한 거야 몇 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네. 아니 그거 틀렸다니까 왜 자꾸 얘기해.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식으로. 그렇죠. 계속 해가지고 그 이제 법사위원장이 제지를 해도 안 먹히고 마이크를 꺼도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꼴을 이제 연출을 했어요. 아니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틀렸대. 네. 보면 이제 뭐 권인숙이나 유호정이나 둘 다 21대 초선 의원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성계 입장으로 보면은 이 두 양반이 뭐 둘 다 초선이지만은 그 지위가 전혀 다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임 밸류가 뭐. 네, 이제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86년 이제 부천 경선에서 선거문 사건. 네네. 이게 먼기동이었지, 문기동이었나? 아무튼 이 경찰 새끼가 선거문 해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의 이제 피해자였고 이걸 직접 폭로한 사람이기도 하죠. 되게 용감하게 86년이니까 전두환 시절인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유학도 다녀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여성학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여성계에서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성범죄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주안점을 두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여성운동계에서 뭐 중진 혹은 원로급인 사람이죠. 거의 뭐 데모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성운동계에서 어떤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니라 원래 뭘 특별히 했던 게 없죠. 네, 이분은. 저기 뭐 게임 BJ였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성을 활용한 그러니까 여성운동 그런 어떤 뭐 젠더 이슈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당선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단문만 빨아보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면에서 유호정 의원 좀 안 좋게 본 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뭐 몇 년간 지난 한 10년 사이에 보면은 메갈리아부터 해가지고 뭐 오마드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급진 여성 운동들이 많이 이제 대두를 했고 지금 좀 소강 상태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그쪽 세력들이 남아 있는데 기존 그 원래 이제 여성 운동계의 이제 원로나 그 중진들은 그런 이제 급진 여성 운동에 관해서 이제 뭐 취지는 공감하는데 방법이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계속 지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2월 8일 유호정 의원이랑 2월 15일 권인숙 의원을 비교를 해보면은 유호정 의원이 여성계 원로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정작. 권인숙 의원이 오마드나 다름없이 행동을 했다고. 네. 이 참 보고 참 이게 뭐냐 싶더라고. 그러니까 권인숙 의원이 답정너처럼 행동을 했고 정말 과격하게 굴었으니까. 네. 유호정 의원은 한 3, 4선 한 의원처럼 그렇게 굴었으니까 참 이게 참 민주당이 이만큼 망가졌다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자 이제 이어서 2월 13일 날 그 정의당이 이제 이정미 대표가 이제 그 국회 브리핑하면서 이제 한 얘기 짤막하게 보면은 뭐 이제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을 하고 뭐 불체포 이게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든 게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공약하지 않았냐. 그럼 지켜라. 예. 불체포 특권은 자기 폐지시키겠다. 뭐 이런 공약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 당론도 그 국회의원이라고 이런 걸 거부하는 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 당론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라도 이제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일관되게 져야 되고 검찰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좀 뼈가 있는데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실 거라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이제 비꼰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정의당의 정의당 청년 조직이죠. 요 대표 이제 이 양반이 김창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그 민주당이 지금 계속 김건희 물고 늘어진 거 이거에 관해서도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지고 지금
이거 이제 민주당의 태세 전환이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때 그 윤석열이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만 해도 민주당은 이거를 그 근거가 없이 이제 계속 이제 태클 건다. 근거 없는 의혹이다. 그렇게 이제 당시에 실드를 쳤는데 정작 지금 와서는 그거 물고 늘어져서 특검하라고 계속 그러고 있다. 이거 그냥 진영 논리 아니냐. 아무것도 네네.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각인이 우설이지 괜히 거기다가 이제 그 김건희에서 걸고 계속 그렇게 넘어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의당 지금 한 말들은 되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라서 뭐 구구절절하지가 않아. 네. 굉장히 논리가 깔끔하죠. 심플. 깔끔하죠. 그냥. 딱 떨어지죠. 네, 그냥. 딱 떨어지죠. 뭐 어렵게 널리 짤 필요도 없죠. 이건 사실. 네네. 그냥 그 과거의 이재명이 지금의 과거의 이재명이 지금의 이재명을 잡는 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뭐 이재명을 내세우면서 뭐 도덕주의와 결별해야 된다 그딴 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덕주의라는 걸 잃어버리고 났더니만 진짜 잃어버린 건 합리성이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이게 그 근거 유무를 떠나서 네. 이 도이치모터스 이제 안 그래도 민주당이 처음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제안했던 게 작년 가을 언제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가 좀 굉장히 이제 수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할 때 네네. 쌍특검하자. 그때 아마 이재명이 그랬을 거예요. 네. 대장동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을 쌍특검을 하자. 그거를 벌써 한 수개월 전에 네. 배팅을 걸었었는데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좀 잠잠해 있다가 네. 갑자기 또 지금 또 들고 나온 거거든요. 계속 예.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냥. 네, 근데 아니 얘네가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의지만 있었으면 진작에 그거 법안 발의해가지고 밀어낼 수 있었거든요. 네, 딜의 소주로 삼는 거니까 딜하려고 딜 치는 거지. 예, 실제로 그렇죠. 할 생각이 없는 거지. 네, 진정성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괜히 뭐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데서 조금 돌아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그 도덕주의와 결별한다고 그딴 소리를 하고 났더니면 정작 잃어버린 게 합리성인데 이 합리성을 네. 잃어버렸다는 게 사실은 중원에서 이제 멀어지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그럴 때 이제 희망이 부풀었을 때 그런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민주당이 중원을 딱 장악해가지고 어떤 그 집권의 무게를 아는 그런 이제 중도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면은 정의당이 이제 좌측 포지션을 정의당을 위시해서 이제 진보 정당들이 쭉 그 색깔별로 네, 좌측 포지션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힘은 이제 완전 오른쪽으로 완전 몰아낼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이제 쪼그라드는 합리성을 예. 잃어버리는 네. 포지션 쪽으로. 그 쪼그라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희망찬 전망을 했었죠 당시에는. 실제로 그 2020년 총선이 그렇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죠. 다수 여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황교안이 그냥 저 오른쪽 끝에서 막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손쉽게 결정이 난 그런 건데 지금 민주당이 그때 미래통합당 마냥 그렇죠.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정의당이 있던 이런 사례들을 놓고 보면은 마치 민주당이 좌쪽으로 가버렸고 정의당이 민주당이 비운 중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리고 상당히 중원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정의당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저는 정의당한테 한 번 정도 펴줄 용이 있어요. 그러게 말이죠. 네. 네네. 뭐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굳이 뭐 지지하겠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네네. 그래서 참 민주당이 얼마나 이렇게 망가졌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정의당한테 또 처발리고 있다. 네. 아, 근데 정의당 지지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예전에는 뭐 범민주 진보 진영이 마태형 민주당 이랬는데. 네네. 마태형 개뿔이지. 그 뭐야 그 탕아지 탕아. 네. 다 까먹고 있지. 예. 네. 최근에 이제 그 단계에 이제 올라온 되게 좀 얼척없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2월 13일 올라온 글인데. 아 이거. 네. 닉네임이 이재명 최고입니다. 이분. 이재명 최고라는 닉네임에 가진 닉네임을 달고 쓴 글인데 좀 내용이 좀 이거 뭐지 싶었어요. 내용을 보면은
우상호는 수박공장, 괄호 열고 뉴스공장에 출몰해 곽상도는 50억 무죄 준 이준철 판사를 탄핵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변이 삼권 분립이란다. 이 문장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우상호를 욕하는 거예요. 뉴스공장에 나왔다고. 네네네. 아마 우상호가 그러니까 그 곽상도 판결을 내린 예, 그러니까 뇌물죄 무죄를 판결을 낸 판사를 탄핵할 수 없다. 네, 뭐 그게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네네. 네. 누가 수박 아니랄까봐 수박들만 초대하는 뉴스공장에 출몰해 하나같이 나오는 소리가 전부 아가리에서 나오는 소리일까? 이것도 이 사람 문장을 구성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네. 김호준이 수박만 초대해 아가리질하는 이유는 뭘까? 이 아가리라는 게 사실 요 금치가 맞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 하고 한 띄우고 가리라고 썼더라고. 필터링 안 걸리려고. 네네. 그래서 요 글만 보면 아니 왜 갑자기 이재명 지지자가 김어준을 욕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조민희 뉴스공장 출연했을 때 그때 이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뒤에 이 얘기를 했는지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 까먹었는데 이게 이제 민주진영에서 가장 탄압받는 사람이 조국이라고 이제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에 이제 스위치가 들어온 거야. 이재명 지지자들이. 아니 씨발 이재명이 제일 탄압받는 사람인데 뭔 조국보다 이재명이 더 탄압받는데 김어준 이 새끼 이거 수박이다. 그 말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좀 재명이나 말이랑 뭐 DC 이재명결들에서는 이제 뭐 앞으로 김어준은 수박으로 취급한다. 막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아 저 그 뭐지 그 네이버 밴드 네. 거기서 캡처된 거 봤어요. 뭐 하나 봤어. 그 거기 그 운영자가 네. 앞으로 뭐 몇 개월 동안은 당분간은 김어준 실드 치는 거 다 삭제해 버리겠다. 김어준 비판하는 건 상관없대. 네. 근데 이 이재명 시절 얼마나 딜빵한가. 이 김어준 쳐내면은 사실 기본소득 이야기 누가 해줍니까? 아 뭐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이런 뭐 라디오라던가 아니면 TV라던가 이런 그 기득권 매체, 그러니까 주류 매체 출연해서 그렇죠. 기본소득을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수님밖에 없지. 우리 교수님밖에 그런데 없지. 이제 이 지금 개딸 혹은 개자식들의 이 스탠스는 지금 뉴스공장에 출연하면 다 수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야, 니들 최백은 수박이라고 얘기하면 기본소득 이야기 못해. 누가 출연 시킬 때 세계 100대 석학 뭐 이러면서 출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니들 지금 김어준을 적으로 돌린 거는 최백은이 수박이라고 얘기한 거나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그렇죠. 피하식별이 그렇게 안 되시나? 가면 김어준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네. 그래서 갑자기 최근 네. 그 유튜브 슈퍼챗이 네. 김어준이 슈퍼챗이 막 떨어지고 네. 이동형 슈퍼챗이 막 올라간대. 그래요? 이동형 슈퍼챗 많이 올라갔대요. 개딸들이 진짜 유력이 있구나 그러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개딸들 혹은 개자식들한테 수박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최백원은 또 지난주에 무슨 소리를 했나 또 뻘소리를 한 것 같은데. 뭐 우리 일단 교수님께 네. 괜히 모난 돌 옆에서 정 맞는다고. 네. 아직 정을 맞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자, 개딸들은 그리고 그 저기 최백원과 김어준 까고 이제 김어준 방송에 나온 최백원을 까고 싶으면은 딴 거 필요 없고 그 대머리 사진 구해가지고 열심히 퍼뜨리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타격이 클 거야 아마도. 자, 이게 뭐 우리 교수님이 계속 뉴스공장에 네. 고정 출연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추경호 장관이 그 가스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네. 뭐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숫자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면은 이건 조삼모사다. 그러니까 줬다 뺏었다가 다시 주는 거다. 그러면 요금을 뭐하러 올리냐? 뭐 그런 식의 발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이제 분노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추경호 장관의 논리는 부자 감세 시즌 2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건 사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논리를 펼치십니다. 네. 그래서 이 교수님의 논리가 상당합니다. 난 좀 웃어버렸는데. 네.
자, 왜 그러면 추경호 장관의 이 얘기가 부자 감세냐?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거는 당연히 세금에서 나오죠. 네. 그럼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그러니까 네. 특히나 우리나라 누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상위권에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요. 우리 최백은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표에 의하면 네. 이게 이제 아마 제 추정으로는 네. 통합소득세 그러니까는 근로소득세 더하기 종합소득세를 네네. 정리한 자료인 것 같아요. 정확한 네.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다 합쳐서 내는 사람이 2,458만 1,945명이다. 네네. 네, 이거는 예전에 그 진선미 의원실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하게 뭐 기재부에 문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기록이 남아 있지만 아직 확인이 좀 힘든 거는 이제 정말 상위 0.1% 네.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뭐 저 정도인가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종합소득세는 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소득 분위별로 사실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종합소득세는 그냥 종합소득세 낸 사람 중에 뭐 10%, 뭐 20%, 그러니까 30%. 단순히 이제 종합소득세액 가지고 이제 네네, 그렇죠.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하는 거는 제 능력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그냥 교수님께서 알아서 잘 만드셨겠거니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상위 0.1%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요. 네네. 소득세를. 네. 상위 1%만 해도 그게 4,200만 원으로 떨어져. 그러니까는 0.1%와 1%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 심지어 이제 10% 30% 내려가면 더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네네.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금이 누진적 성격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네.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제 재정을 많이 지원하면은 그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세금은 누가 제일 많이 낸다? 부자들이 많이 네. 낸다. 초고소득자들이 제일 많이 내죠. 네. 그러니까는 재정 지원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의 부담이 커진다. 그러니까는 많은 재정 지원을 못하게 하는 거는 기재부가 고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논리입니다. 네. 그런 논리예요. 일단 그렇다 치고 일단 그렇다 치고 쌈박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난지원금처럼 난방지원금을 한 사람당 뭐 9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네. 지원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내는 세금과 받는 지원금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네. 그 딱 맞아떨어지는 구간이 상위 한 16% 정도에서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상위 10%가 한 사람이 이제 780만 3천 원 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위 30%는 한 사람당 314만 원 정도 내는 꼴이라고 교수님 자료에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10%와 30% 사이에 한 사람당 100만 원이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랑 30% 사이에 있는 거야, 이게. 네네. 그럼 400만 원 받는 4인 가족 가구는 네. 똔똔이 된다 똔똔. 이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수님 계산으로는 한 상위 16% 정도 된다. 그러면 100만 원씩 딱 뿌려주면 네. 상위 16% 밑으로는 다 이득.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내는 상위 16% 이상의 고소득자는 손해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원래 그냥 돈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는 거고 나머지는 100만 원씩 뿌리면 굉장히 많은 86%의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안 하느냐? 왜 난방비 지원 안 하냐? 이 얘기입니다. 일단 그 야료가 있는데 그 뭐 100만 원씩 뿌리려면 그만큼 또 추가 지원이 생기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그 똔똔되는 라인이 16%는 아니지. 더 위로 올라가야지.
16%에 걸린 사람들 일단 400만 원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씩. 그 4인 가족에 400만 원 뿌렸잖아. 일단 뭐 그 정도 재원이면 사실 상당한 수준인데 지금 두당 100만 원씩 뿌리자는 얘기잖아요. 최백은 얘기는. 네, 그렇죠. 두당 100만 원이면 얼마야? 지금 5조야? 5조야 얼마야? 두당 100만 원이면. 아니죠. 그게 7승에 6승 50조. 50조인가요? 50조. 최소 50조. 아, 그렇지. 예. 그렇죠. 50조인데 네. 지금 뭐야? 그 소득세가 요 최백은 표에 따르면은 소득세를 거치는 게 대략 한 70조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의 2배로 내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기존에? 그렇죠. 거의 2배로 내니까 이 똔똔 라인이 16%에 나온다는 거는 최백원의 야료다. 이거 야바이다. 일단 그렇죠. 뭐 더 위로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똔똔이 한 8%? 뭐 그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똔똔 라인이. 이거 최백은 교수가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친 게 네.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에 한번 하셨거든요. 예. 그때는 똔똔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네. 상위 5%인가 그랬어요. 네. 예, 그때는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뭐 소득세 이런 기준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뭐 글쎄요. 제 계산으로는 그러면은 세금이 그 도저히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따로따로 에피소드 올릴 때 네, 네, 예, 네, 그때 이제 한번 제가 열심히 계산해 가지고 한번 소득세 자료 해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그게 안 나온다는 거를 네, 네. 증명을 했는데 네. 뭐 어쨌든 그거를 다시 새로 계산하니까 16%가 나왔나 봐요. 16% 똔똔이 16%로 좀 바뀌었다는 거. 일단 뭐 요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상위 한 30% 이내가 지금 314만 원 낸다고 돼 있는데. 네네 한 사람당. 이 사람 한 상위 30%한 40% 그쯤에 걸릴 것 같은데. 30에서 40 사이 어딘가에 걸릴 것 같은데 최백은 계산대로 하면은 400만 원이요? 예. 아니지. 그 30%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400만 원 어딘가 내니까 10%와 20% 사이 아니면 20%와 30% 사이인데 누진성을 생각해 보면은 16% 정도일 수 있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세금을 2배로 내니까 일단. 그렇죠. 2배 내야죠. 2배로 내야 확 늘어나지. 그러니까 확 늘어나니까 지금 30%가 314만 원 내니까 314만 원 내는데 만약에 두당 100만 원씩 뿌린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거의 지금 한 500에서 600 가까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네네. 그러면 똔똔 라인이 요 상위 30%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최백원이 말한 뭐 80 몇 %가 이득을 본다. 86%. 네, 이거는 개뻥이다. 내가 보기에는 한 60 몇 %. 그러니까 최백원 계산식대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최백원 계산식을 바탕으로 해도 60 몇 %. 라인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은 다시 반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애초에 그냥 5, 60% 소득 기준 그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주면 안 되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효율성이 좋다니까. 그러니까는 원래 기본소득도 그러니까 뭐 재정이 무한대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100만 원 아니면 한 200만 원씩 똑같이 뿌리면 어차피 세금이 누진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200만 원, 300만 원씩 줘도 돈 많은 애들은 그거 별 있거나 없는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3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네. 어찌 됐든 뭐 그러면은 그 소득 불평등을 약간은 완화시켜 주기는 해요. 네.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예. 가성비가 안 나는 가성비가 거죠. 안 나오는 네. 거죠. 그리고 인플레만 가중되고. 근데 같은 양의 돈을 하위 쪽에다만 몰아주면은 그게 소득 불평등을 훨씬 더 많이 계산시킨다면 이거는 그냥 산수야, 산수. 그렇죠. 소득 불평도 완화될 뿐더러 그 돈은 거의 다이렉트로 다 시중에 돌게 되죠. 네, 그대로 네. 유통이 되죠. 그렇죠. 더 잘 돌죠. 은행에 짱 박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는 사실 그걸 거기에 대항할 말이 없으니까는 뭐 세금 많이 내는 애들의 어떤 세금 저항을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가는 게 기본소득인 거죠. 그렇죠. 왜 걔네들 세금 많이 내는데 돈 안 주냐? 네. 왜 배제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서 뭐 야 우리 기본소득이 보편적인 복지다 이런 거짓말을 야바이죠, 야바이. 네.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난지원금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파주시 20만 원 네, 네. 전 시민한테 파주 시민한테 20만 원 난방비 지원한다. 전 네. 가구죠. 전 가구에 네, 네. 한 거 전해드리면서 사실 우리 눈치를 챘죠. 이게 딱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랑 똑같은 논리로 지금 흘러가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얘네들한테는 지금 이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이 상황이 재난이다. 그렇죠. 이걸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죠. 네, 예. 정확하게 그거랑 딱 동치시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자, 일단 최 교수의 주장으로는 막 아름다운 겁니다. 예, 막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옛날에 민간 소비도 증가시켰고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에도 기여했고 그다음에 그 소비가 늘어나니까 GDP 상승에도 기여를 하고 그래서 난방지원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가스비 올랐으니까는 에너지 취약층에 네.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 또 늘 하는 거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주면은 소상공인들한테 돈이 도니까 소상공인도 좋고 일반 가게는 난방비 부담 줄고 아주 아름답게 네, 네. 아름답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비교를 해 보시오. 2020년이랑 지금이랑 네, 네.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2020년 때는 그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상당수의 나라들이 봉쇄를 하면서 무역이 확 줄어들었죠. 그렇죠. 네, 무역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한마디로 돈이 안 도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무역이 주니까 그때는 국제적인 물류가 상당히 지체되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죠. 저도 그 즈음에 기억나는 게 일본에서 좀 이제 몇 가지 부품 같은 거 좀 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즈음에 주문하고 이거 저기 제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같으면은 주문하고 한 길면 그러니까 열흘 안에는 온다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게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일본 내에서 주문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배송업체가 포장해서 한국으로 날리는 데까지 한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제 총 합치면 열흘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실제로 한국까지 들어온 데는 2, 3일이면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업체 같은 경우도 공지를 띄우기를 지금 늦는다. 심하면 기존에 2배까지 걸릴 수 있으니까 참고 바란다 이렇게 이제 올렸고 저도 그때 주문하면서 되게 쫄았었거든요. 이거 제때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다행히 그때 제때 받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에 물동량이 없어가지고 항공편도 확 줄고 배편도 많이 줄고 그랬던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돈이 이제 꽁꽁 막히고 각자 그 국내에서는 거리도 봉쇄를 하니까 민간 소비도 확 줄어들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는 성장률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마이너스를 친 거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는 한 0.2%였던가. 엄청 선방했죠. 예, 우리는 봉쇄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경제가 돌아가면서 거리두기라는 방식으로 코로나 위기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반도체 업체랑 LCD 업체들이 하드캐리 한 면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는 또 호황이었죠. 반도체 네. 쪽은. 네네. 이제 거리두기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네네. 야 TV라도 좋은 거 사자. 아니면은 이제 노트북이라도 좀 새로 사가지고 재택근무를 그렇죠. 편하게 하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기들이 소비가 확 일어났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또 우리나라 수출에 큰 도움이 됐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유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유가 선물 가격 그때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기름값이 마이너스라니 네, 도대체 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막 그런 얘기 있었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석유가 그냥 막 바다 위에 그렇죠. 막 둥둥둥둥 떠 있는 거죠. 수요가 없어져가지고. 예.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물가는 어떻겠어요? 물가 거의 안 오르죠.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저성장 추세였기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네네. 때는 더 심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염려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실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도 인상시키고 그러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20년처럼 돈을 풀어서 민간 소비를 띄운다? 이거 매우 위험한.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적인 논란이 큰 그런 방법입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예. 이게 당장에 어떨지 몰라도 이게 한국은행에서도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 네. 그게 영 효과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가계부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도 뭐 대출이자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힘든데 그래서 지금보다 2배가 더 올라간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뭐 이거는 좀 무리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0년 때도 저희는 그때 이제 방송을 막 시작하면서 네, 그때도 선별 지원한다고 그렇죠. 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지급이 됐었고 뭐 이미 그때 그렇게 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네. 벌어진 일이니까. 네. 근데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이 상황이 더 안 좋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액수가 풀린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16조 정도 이렇게 쫙 풀린다고 하면은 지금 그게 더 상황이 안 좋아요.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까지 이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네. 뉴스공장에서. 네네. 그러니까는 김어준이 말입니다. 예. 그 윤석열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비웃으면서 네. 그런데 뭐 이 이놈의 정부는 네.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100만 원 빌려주고서 연이자 16% 받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 얘기했죠. 막 그런 이게 그 며칠자 방송이죠? 방송 날짜 안 적어놨네. 이거 지금 연이자 16%요 얘기는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16% 이제 16% 너무 빡세다. 사실 좀 빡세죠. 이제 연이자 16%면은 네네. 그 지적들이 나와서 지금 9.5% 선으로 이자율 조정하고 뭐 정부가 그 금융기관이 약간 보조한다 그랬나? 이자 수익원에서 뭐 그렇게 좀 이제 정책을 선회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긴급 소액 대출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생계... 3월부터 네. 긴급 생계비로 이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서 예,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도 한 100만 원까지는 네. 빌려주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자가 15.9%다 연이율. 여기 그 15.9% 원래 계획이 됐는데 네네. 여기 이제 9.5% 선으로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완화가 됐군요. 네. 네. 거기까지 업데이트가 됐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김어준 얘기만 들으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김어준이 그러거든요. 막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한다고. 일단 이거 하는 건 정부가 아닙니다. 은행입니다. 은행 대출해 주는 거는 또. 그렇죠. 정부가 네.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리대금업을 뭐 정부가 은행을 밀어줘서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킵니까? 고리대금업을 은행이 고리대금업 할 수 있게 허용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정부가 고리대금업 한다는 소리는 또 틀린 소리예요. 이게 그 교수님도 그렇고 네. 김어준은 교수님이 모르는데 김어준이 뭘 알겠어 이 무지렁이가. 네. 정책금융이라고 하면은 그냥 막 정부 돈 들어가는 줄 알아. 재정 막 들어가는 줄 알아. 근데 많이들 헷갈려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뭐 작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뭐 이제 2023년까지 뭐 한 200 몇 조인가 뭐 그 대출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야 200조를 어떻게 뿌려 미친놈아. 나라 돈 푼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예. 네. 그렇게 윤석열 정부 이 새끼 미친 새끼다. 막 이런 분들도 제법 계시긴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금융위를 통해서 이제 시중 은행들의 이제 시중 은행들에게 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은행 손목 비트는 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지원도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뭐 정부가 보증 서줄 때는 보증도 서주고 그러는 거죠. 망하지는 않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네. 뒷배가 돼주겠다, 뭐 이런 거죠. 일단 니네가 돈 좀 대출 좀 풀어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뭐 그 연이율 지금 이제 9%대로 조정된 그 대출만 있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이제 상환 여력이 부족한 분들의 한해서는 연체 90일 이전에 원금 감면까지 해주는 그런 채무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체나 추심 부담을 완화해주고
하기 위해서 개인 채무자 보호법 제정 같은 것도 추진을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를 이제 지금 이자에서 약간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출 내용을 갈아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를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개인에게 5천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지원 범위도 더 확대시킨다고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김어준 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둘이 이제 막 쿵짝쿵짝 막 합니다. 네. 예, 고리대가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는 우리 교수님은 그러니까 야 세금에서 나오니까 세금은 고소득자가 많이 내니까 그러는 거야. 막 뜬금없이. 자,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기 기본 대출은 뭐야 대체? 그러니까 기본 대출은 기본 대출은 모두한테 또 1,000만 원씩 대출해 주니까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1,000만 원이지만 어쨌든 예, 아까 우리 호구미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거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금융당국을 데리고 금융당국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위원회를 포함해서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이제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시장진흥공단 등등 이런 건 다 뭡니까? 약간 국책기관이라던가, 그러니까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같은 국책은행이잖아요.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것도 사실 딱 정부기관 성격이죠. 이런 것도 여기 플러스 뭐 이제 뭐 민간 은행 대표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금융협회지, 금융협회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회의 결과 이렇게 보도자료 나온 걸 보면은 뭐 현재 이제 각 은행들의 대출 상황, 뭐 그러면서 대출 많이 했구나,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같은 거, 저축은행, 대부업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금리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도 서민에 더 가까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가 대출이 액수가 줄어들면은 돈이 모자란 사람들이 점점 사금융에 가까워지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고리대금, 심지어 불법 대출, 이런 거에 더 가까워지니까 그래도 금리가 높지만 이런 제2금융권 정도에서 대출을 받는 게 낫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대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압력을 하는 거죠. 금융위에서. 그러니까 비록 뭐 돈을 이렇게 막 흔쾌히 막 돈을 줘버리는 건 아니지만 돈 필요한 사람은 대출 받을 수 있게 하잖아요. 금융위에서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여러 차례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은행들 좀 압력을 많이 줬어요. 작년에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사실 그 대표적인 그 검사 출신이거든요. 금융위원장이랑 금감원장 이쪽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압력을 좀 행사를 약간 걱정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기준금리 올라가는데 너네 왜 예금금리는 안 오르고 대출금리만 올라가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대마진 맞춰라 이런 식으로 막 압력도 주고 그랬어요. 은행들 모아놓고 막 조사하면 나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압력을 예대마진 너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좋다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예대마진 너무 많이 챙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딱 긴장 태우더라고. 또 그런 식으로 대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정부 재정 막 때려 붓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출이니까 대출 나가만큼 뭐 이제 이분들은 약간 이제 생계가 좀 해결되면은 나중에 이자를 낼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중 통화량이 확 증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약간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땡겨 쓴 거니까. 그런데 최백은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거는 진짜로 그냥 돈 풀어버리는 거예요. 정부 재정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인플레이션의 쥐약이란 말입니다. 모든 어떤 그 경제 당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물가 상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완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네.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백운 교수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요새 이제 민주당에서 횡재세, 횡재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는 뭐 가스공사, 그다음에 이제 정유업체 이런 데서 뭐 기름 석유 가격이 오르고 뭐 가스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얘네들이 이윤이 늘어났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초과소득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세금을 더 걷자. 뭐 관련해서 이제 법률적인 그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주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니죠.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더 걷어들여서 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그 시장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까지 설명을 안 하셨지만 교수님이 방송에서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최백운이 지금 이제 횡재세를 재원을 해서 돈을 뿌리면 된다라고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도 앞뒤가 맞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전 국민적으로 100만 원씩 안 뿌리는 게 부자들의 조세 저항 때문에 그럴 것이다. 부자들의 조세 저항을 염두에 둬서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최백운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재원이 횡재세라며. 횡재세는 법인세예요. 이 개인 소득세에 물리는 게 아니라고, 종합소득세에 물리는 게 아니라고. 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럼 개인이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최백운 말대로면 또 횡재세 걷어가지고 돈을 뿌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러면 또 부자기업? 부자기업이니까 회사 돈 나가는 거잖아. 그 사람 개인 소득에서 소득세를 더 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휴. 자, 그래서 제가 횡재세에 대한 것도 최근에 그 세무학회에서 이 횡재세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가 한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이 세무학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참가하셨던 전문가 분들은 상당히 아직은 좀 신중한 의견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횡재세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초과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자 이런 건데 초과 이익을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렇죠. 네. 그게 아직 우리나라 연구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도 아직 근거가 좀 미약한 상태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면 뭐 전년 대비 지금 이익이 급증했다. 정유사들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년 대비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평균적인 뭐 예를 들어 정유사의 한 10년 정도의 어떤 이익의 평균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올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전년 대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너무 단순 논리죠. 정유사들 욕하라고 던지는 그런 떡밥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식으로 인식을 조장을 해가지고 정유사들이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경향도 있는 거고 사실은. 자, 그다음에 이제 정유회사는 우리나라 정유회사는 해외의 어떤 뭐 정유회사들과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는 해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BP라고 할까? 브리티시 페트롤?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채굴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석유를 직접 캐서 원유를 팔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렇지는 못하고 정유회사니까. 원유를 사와서 그거를 뭐 정제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2차 파생 상품을 이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윤이 얻어지는 방식이 어떤 영미권 석유 회사의 이윤과 성격이 다르다. 비록 얘네들이 초과 이득이 생기긴 했겠지만 비율이 다르지. 비율이 다르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원유를 더 비싼 값에 사와서 그거를 정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좀 다르다 이거는. 땅 파서 돈 버는 애들이랑 그 땅 판 거 사와서 돈 버는 사람들이랑 다른 거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석유류에 대한 가격은 우리나라 그 정유회사들이 독과점원에서 정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석유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런 정유업계에 횡재세를 걷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세무학회에 참석하셨던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세무 전문가들의 네. 의견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네네. 뭐 얼마나 횡재를 했는지 네. 그걸 이제 추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얼씨구나 거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세무학회 이 전문가들은 대신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예대 마진율이 커졌잖아요. 네네. 이거는 횡재세 도입이 좀 적절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유럽의 이제 상당한 나라들이 뭐 사실 횡재세를 도입을 했어요. 대부분이 유럽이야. 횡재세 도입한 나라들은. 근데 이거를 좀 무비판적으로 쫓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상황도 다르고. 네, 예. 그런 차이점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고서 횡재세를 따라가야지. 네. 그쪽에서 한다고 그냥 유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되는구나. 네. 뭐 이러면서 네. 그러려면은 전기요금도 유럽식으로 한 200% 올려보던가. 그렇죠. 우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유사는 그런데 뭐 가스공사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가스공사는 그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이 미수금을 아예 회사채를 처리해가지고 자산으로 만들어버린 어떤 그렇죠. 회계상의 네네. 약간의 페이크 네.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이 뭐 역대급 영업이익이다. 어차피 다 빚에 가려집니다. 얘네는. 네. 네, 그래서 가스공사는 그렇게 돈을 번 게 아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정말 하고 싶으면은 지금부터라도 뭐 정말 가능하게끔 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뭐 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예. 뭐 논의를 한다고 해도 당장이 착착 이루어져 가지고 근시일 내에 그렇죠, 그렇죠, 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되면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다. 예, 그렇게 날림으로 이렇게 날치기로 급하게 처리할 만한 그런 일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횡재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거는 신중해야 되는 거고 그럼 횡재세를 당장 도입하기 힘들다면은 역시나 난방지원금에 대해서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최소한의 방법으로 선별 지원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 게 아니겠느냐. 네네. 네, 이게 뭐 저희한테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저 이제 뭐 굳이 첨언하자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선별 지원도 지원이지만은 선별 차등 지원이 됐어야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 된 게 좀 네네네. 아쉬웠어요, 사실. 네네. 민주당 개지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걸 점점 세련되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그걸 지금 계속 민주당이 이 기본소득식 방법론 들이대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선별 지원을 하면은 그래도 늘 그렇지만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분들한테는 정부가 이해와 협조를 사실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설득을 다 그런데 해야 되는데 이놈의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제일 못하는 게 그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거죠. 능력이 없죠. 그래서 걱정이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그 2년 전에 참 뭐 우리 교수님이 막 IMF, OECD 막 이런 거 인용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적극적 재정 지원을 막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거 안 한다고 막 그것이 인용 틀리게 한 인용인데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 말도 있었는데 네. 뒤에 나온 얘기를 빠뜨렸죠. 네. 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뒷내용은 쏙 빼고 적극적 재정 지원 이것만 그냥 강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추억이 생각이 나니까 저도 이제 IMF랑 OECD의 의견이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좀 찾아봤어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한국에 대한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IMF 같은 경우는 이제 1월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재정 지원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대다수에 대한 재정 지원은 철회돼야 한다. 네. IMF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별 지원해라. 선별 차등 지원해라. 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확하게. 네. OECD는 이제 작년 11월 경제 전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딱 완전히 한국 리포트예요. 네. 정책은 광범위한 위기 지원과 에너지 가격 지원에서 생활비 인상에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도 여기도 선별 지원하면 되죠. 추가된 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네. 네네. 그러니까 가격을 그냥 안 올릴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 사용을 좀 절약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이 위기를 좀 넘길 수 있게 지원을 해라. 네. 이런 얘기죠. 네네. 아무튼 뭐 어디에도 전국민 지급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원래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의 기관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주변에 개딸이 혹시나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 이번 에피를 많이 좀 들어 주십사 좀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걔네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어준을 수박으로 봤잖아요. 뉴스공장에 나온 사람들 다 수박으로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최백원도 수박입니다. 하지만 최백원이 수박이라고 해서 최백원을 깔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식한 개딸들은 그 자체로 무기가 없어. 이 주반 최백원만 열심히 들어도 최백원을 깔 무기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개딸들에게 많이 퍼뜨려 주시면 좋겠다. 아, 예. 뭐 조회수만 올라간다면요 또 제가 또 매주 다시 주간 최백운으로 격상시켜서 준비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민주당 단계 닉네임 이재명 최고님은 제 방송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 아, 네네네네. 김어준 수박이라고 하신 거 저희도 동의합니다. 네, 김어준도 수박인데 근데 그 우리 같은 이 진짜 찐 수박 방송을 듣진 않겠죠. 아, 적과의 동침, 적의 적은 또 일시적인 동맹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백은이 공동에 제기될 수 있는 거야. 이재명 최고님께서 김용민 씨 같은 넓은 품을 가지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뭐 최근에 그 민주당 흐름을 보면 좀 골 때립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일단 그 많이들 하시는 그 당원 성분 하려는 거, 당원 성분 분석 중인 거 아니냐. 네네. 전화로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요거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또 업데이트된 게 이제 보면은 그 한 트위터리 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경북도당의 이제 당원이신데 경북 사시는 분. 네, 이분은 갑자기 당에서 카톡을 받으셨다고 해요. 탈당 완료됐다고. 근데 탈당 신청한 적도 없고 전화를 받은 적도 없대요. 아, 그 성분 분석하는 듯한 성분 분석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카톡이 띄고 와가지고 탈당 처리됐다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이제 그 경북도당에 전화를 했더니만은 뭐 그냥 차오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뭐 근데 뭐 담당자는 또 없다. 도당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사실 이건 좀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카톡은 이거 자동으로 오는 거잖아요. 전산으로 처리가 됐을 때. 그렇죠. 네네. 그럼 누군가가 전산으로 입력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10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력 근거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이다. 이거 전산망에서 누군가 이분을 탈당을 시켰다는 소리인데 전산망을 통해서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리고 딱히 이분은 그렇게 온라인에서도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조용조용하게 그냥 리트윗이나 가끔 하죠. 그런 분인데 이렇게 뜬금없는 전화를 받았다고 카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권당 지금 자격 유지되는 것도 연락이 골 때린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비 끊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 권당이 아, 그래요? 그럼 그 단계 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일반 당원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그 당 앱을 안 들어가 봤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권당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네들 지금 당 행정 시스템 자체가 개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또 당원 게시판 접수한 듯한 그런 또 이제 그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6월 13일에. 단계 글쓰기 제한이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더라? 아무튼 꽤 오랫동안 갔잖아요. 아, 예. 한동안 오래됐죠. 네. 원래 이제 일일 일게시물에 하루에 게시물 하나만 올릴 수 있다. 24시간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작성 인터벌을 10분으로 줄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6개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댓글 같은 경우도 원래 그동안 1시간에 한 댓글 하나 쓸 수 있었는데 요 인터벌은 1분으로 또 줄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딱 원래 1분이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글쓰기가 리미터를 다 해제를 시켰고 2월 13일부터 그리고 이제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그 게시물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신고 버튼이 생겼는데 예. 신고 누적 30개 되면 자동 삭제.
그런데 블라인드 처리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말하자면 단계를 개딸들이 다 접수했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딱히 뭐 아직도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훨씬 많은데 뭐 그래도 가끔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글도 그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걸로 봐서는 그 이제 간혹 그 문파분들이 그 트위터에 올리세요. 이것 좀 내리자고. 예. 자, 그게 그러니까 30개로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야, 그렇죠. 한 300개 정도 해보지 그렇죠. 그래. 근데 개딸 활약이 또 그만큼 안 나오니까 단계에서 아직까지. 2월 13일 날 기사를 하나 봅시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야당 친명계 인사들 비명 의원 지역구에 플래카드 들고 인사. 요거 이제 양현영은 지금 보면 경기 광명을 해서 이제 양기대 의원이 지역구 양기대 의원이 있는데 네. 양현영이 플래카드 들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쪽을. 네. 그리고 이제 현근택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윤영찬 의원 지역구 성남 중원에 이제 플래카드 내걸고 있고. 네, 그렇죠. 뭐 양기대 윤영찬 의원은 아시는 바대로 이제 이낙연 캠프 초창기부터 이제 같이 활동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조선일보 기사에 언급은 안 됐지만 김의겸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4일 날 그때 이제 민주당 총동원령 떨어진 그 토요일입니다. 네, 네. 근데 거기 참석을 안 했어 김의겸은. 아. 그리고 군산에 내려가가지고 예전에 출마하려고 했던 시민들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군산 의원은 신영대 의원인데. 그렇죠. 이분은 또 친문 친이당계라 확실하게 분류가 되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이분은 그 연 대표님 대표 때 그때 대표 특보단에 있었어요. 특별 보좌관. 그랬군요. 보좌단.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2월 15일 날 기사를 보면은 뭐 이제 이재명이 비명계와 1대1로 연속 회동한다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요거 보면은 뭐 이원욱, 전해철, 기동민, 김종민 등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재명이 만났고 또 이제 소련 이상민, 홍영표 등도 만날 예정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구속영장 청구 임박하면서 비명계 달래기의 포석이 아니냐 기사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뭐 많은 문파분들이나 뭐 저도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개딸들한테 좌표찍기 아니냐. 그러게요. 이재명이 지금 만나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비명계고 반대했던 사람들이라고 개딸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는 반대표가 나오면은 여기서 나온다. 미리 이제 타겟팅을 해주는 거지. 그런 취지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다음 공천 때 이제 학살을 하려고 슬슬 준비 중인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학살을 이재명 선언을 하는 건 아니고 개딸들을 등에 업고 이제 뭐 지금 당원들이 의원 평가해가지고 공천내 난리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네네. 그러다 단계도 지금 장악한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당원들 선분 분석도 지금 거의 끝난 것 같고 뭐 이상하게 출당시킨 것 같은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그런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까 이제 트위터에 쓰신 그분 말고 네. 그 외에 또 혹시 비슷한 건으로 제보가 있었나요? 백브리핑으로? 저는 못 봤습니다. 뭐 근데 추가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원 선분 분석 때 이제 백브리핑에 추가로 나오는 인터뷰를 보면은 그 녹취 파일을 보면 이분은 이제 당직자분이랑 말씀을 길게 하셨던 분인데 애초에 자봉이라고 얘기했던 네네. 그 사람들이 알바라고 당에서 중앙당에서 그 용역업체 통해 가지고 사람들 내려보냈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뭐 무슨 알바는 알바를 그렇게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자봉을 그렇게 쓸 수가 없지.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거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공천 때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좀 소신대로 했으면 좋겠다. 뭐 오늘 이재명이 또 질질 짠다고 11시 반에 그 사람들 당 또 총동원 했더만 다 그 의원이랑 뭐 당직자들 보좌관들. 네네. 거긴 다 끌려나. 그런데 끌려나간 거 어쩔 수 없지 사실.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체포동의안 때나 아니면 지금부터는 진짜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아직.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 하나 봅시다. 뭐 요거 이제 뭐 대통령님이 대단한 메시지를 남기신 건 아니고 오늘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겨울 끝자락에서 만난 천성산 상고대와 올해 첫 농사 감자 심기에서 이제 사진을 넉장을 올리셨어요. 감자밭에 이제 감자를 심으시고 이제 지금 심으셔야 되는 타이밍 감자라고 이제 그 푯말을 박아놓으셨더라고 감자밭에다가. 근데 이거 가지고 또 개딸들은 지랄하더라. 그렇죠. 뭐 감자 심을 때냐고.
그럼 감자 심지 뭐 할까? 야, 농사가 제일 중요하지. 대통령이 뭘 할까? 서울 올라가서 뭐 같이 나가서 이재명 지키게 해줘야 돼 대통령님이. 좀 이제 다 물러나신 분인데 좀 편하겠죠 뭐. 감자 농사나 지으시고 좀 냅둬라. 니들 일은 니들 알아서 해야지. 그럼 책 읽으시고 뭐 농사하시고 산에 오르시고. 대통령 임기 때 니들이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뭔 그렇게 또 바라는 건 많아요. 또 웃기는 것들이.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죠. 네. 염치가 있어야지. 네. 니네들이나 화이팅. 이재명이랑. 그 뭐 또 주말인데 또 많이들 나가주시고 주말에 또 어딘가에서 또 뭐 하겠지 내일 또. 뭐 저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요즘 뭐 매일 뭐 당사 앞에서도 또 뭐 하고 하더라고. 집회 계속 하더라고. 그 이제 날도 풀렸으니까 부지런히 나가가지고 그 돈도 많이 내시고 그 열심히 그 집회도 하시고. 그 너무 안 나와 당신들. 그러면 안 돼. 좀 진정성이 있어 보란 말이야. 네, 뭐 힘내고 잘해 보시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